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멈칫하는 손끝은 숫자보다 먼저 천을 잃는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서 있으며 금리는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뉴스 속 그래프는 완만해 보이지만 삶의 체감 곡선은 가파르다. 기준금리의 한 번의 인상은 대출 상환액을 바꾸고 환율의 작은 흔들림은 장바구니의 무게를 바꾼다. 유동성은 말라가고 신용 스프레드와 CDS 프리미엄은 불안을 가격에 새긴다. 부동산 시장의 호흡은 가빠지고 전세와 월세의 숫자는 가계의 심박수를 높인다. 이 불안은 갑작스럽지 않다. 통계는 늘 사전에 신호를 보낸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누적, 실질 임금의 둔화, 가계부채의 질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지표가 동시에 깜빡일 때 일상은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 과거의 위기들은 늘 같은 질문을 남겼다. 우리는 신호를 보았는가? 그리고 대비했는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기억은 숫자가 삶을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후 세계 곳곳의 사례들은 경고를 반복했다. 오늘의 한국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성장은 둔화되고 비용은 상승하며 기대는 분산된다. 경제는 추상적이지 않다. 금리 0.25%포인트는 한 달의 여유를 바꾸고 환율 10원은 아이의 간식을 바꾼다. 이 다큐멘터리는 차트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결과를 추적한다. 왜 생활비는 치솟고 왜 걱정은 개인에게 전가되는가? 그리고 이 압력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 밤 숫자의 그림자가 우리의 식탁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본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히 쌓인다. 처음에는 통계의 각주에 머물던 변화가 점차 본문으로 올라온다.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를 웃돌고 실질 구매력은 줄어든다. 가계부채는 총량보다 구조가 문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충격은 지연되지 않는다. 연체율의 미세한 반등, 카드 사용액의 왜곡된 증가, 중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악화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금융시장은 이 신호를 먼저 읽는다. 국채 금리 곡선이 평탄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벌어진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의 신용을 재단하는 날카로운 자로서 불안을 수치화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통해 생활비로 전이된다. 유동성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실물 경제의 숨통은 조여진다. 부동산 시장은 천개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가격은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전세금 반환의 압박과 월세 전환은 가계의 고정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기업의 매출은 둔화된다. 고용의 질이 흔들리면 기대는 더 빠르게 식는다. 이 모든 징후는 한 줄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숫자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일상은 이미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미세한 떨림을 얼마나 정확히 읽고 있는가?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된다. 금리는 그 출발점이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대출금리는 즉각 반응한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위축된다. 이때 유동성은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속도의 문제로 바뀐다. 신용 경로가 막히면 정상적인 기업도 자금 경색을 겪는다. 환율은 또 다른 전달 장치다. 글로벌 긴축 국면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화 가치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돌아온다.
이 악순환 속에서 실질 소득은 잠식된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대체가 어려운 품목일수록 체감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른다.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는 이 과정을 증폭시킨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가와 기업의 조달 비용은 추가로 높아지고 회사채 시장은 위축된다.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는 투자 심리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고용과 임금으로 이어지며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되먹임 고리를 만든다. 부동산은 레버리지의 집합체다. 금리 상승은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고 자산 가치 하락은 담보 여력을 약화시킨다. 가계의 대차대조표가 흔들릴 때 충격은 소비보다 먼저 심리에서 나타난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지만 그 파급은 복합적이다. 하나의 숫자가 바뀌면 삶의 여러 선택지가 동시에 줄어든다. 세계는 이미 여러 번 같은 시험을 치렀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고정환율에 가까운 환율 운용, 단기 외채 의존, 그리고 취약한 금융감독이 결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줬다. 외환 유동성이 마르자 환율은 급등했고 CDS와 같은 위험 지표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더 가혹했다. 기업은 연쇄 도산했고 가계는 실업과 소득 붕괴를 동시에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만성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의 교과서다. 통화 신뢰가 무너지자 환율은 통제 불능이 되었고 금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과는 생활비 폭등과 저축의 증발이었다. 그리스는 유로존이라는 안전망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의 붕괴가 어떻게 국가 신용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줬다. CDS 프리미엄의 급등은 차입 비용을 폭발시켰고 긴축은 실업과 소비 붕괴로 이어졌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정책의 신뢰가 무너질 때 극단을 제시한다. 정치적 압력 아래 금리를 억제한 결과 환율과 물가는 통제력을 잃었다. 유동성은 시장에서 사라졌고 달러화는 생존 수단이 되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구조를 방치할수록 조정의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 한국은 이 비교의 거울 앞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글로벌 사례의 그림자는 한국 경제의 현재에도 겹쳐진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환율 변동성은 기업 실적과 고용에 직결된다. 원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수출 채산성을 개선하지만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비용을 통해 제조 원가를 밀어 올린다. 이 비용은 가격으로 전가되고 소비자 물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더 민감하다. 높은 가계부채와 변동금리 비중은 금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상환 부담을 확대한다. 부동산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면 자산 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소비 심리는 급격히 위축된다. 전세 시장의 불안은 월세 전환을 가속하며 고정비를 높인다. 이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더 큰 압박으로 돌아온다. 금융시장의 신호도 복합적이다. 회사채 시장의 경색은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의 상승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진다. CDS 프리미엄이 완만이라도 오르는 국면에서는 대외 신인도의 관리가 정책의 핵심이 된다. 성장률 둔화, 비용 상승, 기대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경제의 부담은 통계가 아니라 가계의 선택지에서 드러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완충 장치의 두께를 시험받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물가 안정과 성장 방어라는 두 목표는 종종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하려 한다. 신뢰가 유지되면 환율의 변동성은 줄고
장기 금리는 안정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의 누적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정책의 파급 경로를 정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유동성은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만 맴돌고 실물로 전달되지 않는다. 재정 정책은 표적성과 지속성이 관건이다. 광범위한 지원은 단기 체감도를 높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선별 지원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급등 국면에서는 한시적 보조와 세제 조정이 체감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줄을 유지하기 위한 보증과 회사채, CP 시장 안정 장치는 신용 경로의 붕괴를 막는다. 외환 시장 관리도 중요하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시장과의 소통은 투기적 변동을 완화한다.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의 안정은 대외 신인도의 바로미터다. 정책의 일관성,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될 때 기대는 고정된다. 위기 국면의 정책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다만 충격의 속도를 늦추고 조정의 비용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완충제를 쌓는 일이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예측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는 금리 민감도를 낮추는 일이다. 변동금리 비중을 점검하고 상환 스케줄을 재구성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줄인다. 단기 유동성은 안전망이다. 생활비의 일정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불확실성의 보험이다. 둘째는 환율과 물가의 전이를 인식하는 소비 전략이다. 대체 가능한 지출과 고정비를 구분하고 에너지 통신 보험처럼 장기 계약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협상한다. 자산 측면에서는 레버리지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상관관계를 점검하고 가격 변동보다 현금 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높은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방어가 중요하다. 회사채 스프레드와 CDS 같은 위험 지표는 개인에게도 힌트를 준다.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수록 분산과 질적 선택이 필요하다. 소득의 질도 점검 대상이다. 단일 소득원에 대한 의존은 충격에 취약하다. 기술 변화와 산업 사이클을 고려한 역량 투자, 부업이나 프로젝트형 소득의 실험은 완충 장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속도를 관리한다. 과잉 정보는 불안을 증폭시킨다. 핵심 지표를 정해 추적하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결정한다. 위기 속 개인의 전략은 회피가 아니라 적응이다. 마무리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는다. 경제는 순환하고 위기는 형태를 바꿔 반복된다.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라 대응의 품질이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 지표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다만 그것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부족했을 뿐이다. 숫자가 경고할 때 개인과 사회는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조정했는가? 과거의 사례들은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비용의 분배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제도를 보완했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완충 장치를 시험했다. 그럼에도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개인의 어깨 위에 놓인다. 이는 경제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의 언어가 일상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공포가 아니다. 이해다. 금리 한 줄, 환율 한 칸이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 때 불안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위기는 늘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지만 대응은 우리가 선택한다.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전략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숫자의 그림자 속에서도 방향을 읽는 눈은 훈련될 수 있다. 생활비의 상승은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분배의 문제이며 시간의 문제다. 동일한 인플레이션 수치라도 소득 계층과 자산 구조에 따라 체감은 전혀 다르다. 현금 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만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계층은 충격을 완충한다. 문제는 지금의 국면에서 자산 가격마저 동반 조정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자산은 버티지 못하는 구간. 이때 생활비는 이중으로 압박한다. 임금은 후행 지표다. 기업의 비용 구조가 먼저 악화되고 고용은 그 다음에 반응한다. 실질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부채에 의존한다.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돌아온다. 연체율의 상승은 통계보다 늦게 발표되지만 가계의 스트레스는 이미 일상에 스며든다. 유동성의 질도 변하고 있다. 과거의 풍부한 유동성은 위험 자산을 떠받쳤지만 지금은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의 분리가 뚜렷하다. 은행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시장은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 틈에서 개인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소비를 줄일 것인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생활비 상승은 이렇게 경제의 구조적 긴장을 개인의 결정으로 전가한다. 위기의 다음 장면은 바로 이 선택들에서 시작된다.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 무대다. 가격의 등락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흐름이다. 거래량이 마르는 국면에서는 가격이 정보를 잃는다. 매수자는 관망하고 매도자는 버틴다. 이 정체는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압력을 이동시킨다. 전세금 반환 부담은 금융권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고 월세화는 가계의 매월 지출을 고정비로 굳힌다. 금리 인상의 파급은 이 지점에서 가장 선명해진다. 담보 가치의 하락은 신용의 축소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줄고 추가 차입은 어려워진다. 이는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연결된다. 자산 효과가 으로 전환될 때 심리는 숫자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버틸 수 있다는 기대가 줄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바뀌는 순간 경제의 톤은 달라진다. 금융기관 역시 보수적이 된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자본 규제는 대출의 질을 바꾼다.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수록 중저신용 차주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의 문제다. 부동산의 조정은 자산 시장의 사건이 아니라 생활비와 직결된 구조 변화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가계의 선택지는 비로소 명확해진다.